시작되는 연령 항산화와 관련돼서 우리 몸 30 중반. 30 중반. 자, 또 어떤 분요? 자, 채팅창에다 해주셔도 되고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자, 우리 오늘 항산화와 관련된 항산화 효소와 관련돼서 우리 보통 이 효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연령이 있어요. 이따 수업 중에 아마 나올 거예요. 30세. 자, 또 없으신가요? 네. 자, 제가 수업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혹시 동창회 모임,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막 대학 그 동창들을 다시 만났어요. 저도 그 모임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대 때 어떤 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얼굴이 동안이었어요. 걔는 진짜 대학 다닐 때 중학생으로 봐도 될 정도로 사람 얼굴이 너무너무 동안인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만났는데 얘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완전히 근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폭삭, 폭삭.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럴 속으로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니 얘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상했을까 얼굴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친구는 얼굴이 그때 내가 20대 때 봤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남성분들도 아마 동창 모임이나 뭐 어떤 모임, 오랜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났다든지 그러면 얼굴 변화를 확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자기 거울을 볼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저도 제 최근에 제 사진을 정리하다가 제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불과 제가 창업하기 전에 그 짧은 영상이 있었는데, 사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 사진을 이렇게 뭐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아니, 이렇게 젊을 수가. 아니, 이렇게 제가 창업하기 전까지 이렇게 젊었는데 내가 그동안 무슨 일 있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언제 다음에 한번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서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매일 거울을 볼 때는 제 변화를 못 느꼈는데 과거 사진을 딱 보고 현재를 딱 보면 사람이 변했다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동창 모임에서도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티에이징 관련된 책을 쓰면서 느꼈던 연구 논문들 보니까 이 쌍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일란성 쌍둥이는 DNA 유전자도 거의 비슷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쌍둥이들조차도 어떤 친구가 더 많이 좀 늙고 어떤 친구가 더 동안이고 그렇고 똑같이 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이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자라도 어떤 친구가 더 동안인 친구가 있고 동안이 아닌 친구가 있는데 두 사람이 생체 이 실험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젊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생체 나이도 젊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보여지는 동안이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에 생체 나이가 젊은 그 지표들이 우리 외부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젊게 가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체 나이를 반영하는 거예요. 얼굴에 반영하는 거죠. 물론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근육량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체 나이를 측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차이들이 뭔가를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주제가 항산화제니까 항산화제만 오늘 갖고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노화 이론을 뒤졌는데 예전에 이제 노화 이론을 엄청나게 노화 이론이 한 20가지 돼요. 우리가 노화를 유발하는 이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고 현재 가장 많이 이 이론이 좀 확실하다고 하는 게 이 프리라디칼 활성산소 이론이거든요. 이 활성산소 이론인데 오늘 주로 활성산소에 대한 거하고 여러분들 항산화제하고 두 가지를 연관돼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채팅창에 활성산소를 난 들어봤다. 이게 뭔지 대충 안다. 이러신 분 있을까요? 자, 나는 활성산소 들어봤어. 이거 뭔지 알아. 이러신 분. 자, 우리 요즘 그 영양제 선전할 때도 보면 활성산소 막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활성산소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왔는데, 자,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 좀 잠깐 자켓으로 보겠습니다. 더워서. 자,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오늘 처음 들어보시면 정말 오늘 수업 잘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활성산소하고 노화와 연관이 가장 깊은데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심장질환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약물 치료를 오랫동안 약을 많이 먹었거나 이런 분들하고 노화하고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비만이신 분들도 이런 분들도 보통 사람들,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노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거는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는데 그 만성질환하고 활성산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산화라는 걸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어요. 예전에 그 생물 시간에 고등학교 때 아마 산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산화라는 건 우리가 여기 보면 사과를 잘라놨을 때 갈색이 갈변이 되죠. 우리가 사과 잘라놓으면 갈색이 갈변되는 것도 산화고요. 우리가 이게 셀보치 같은 거 있잖아요. 못이나 이런 것들이 물속에 담가두면 녹이 슬잖아요. 녹 쓰는 것도 산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와 접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유발해서 변화되는 걸 산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도 산화가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 쓰신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쓰신 건가요? 자, 우리 몸도 산화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몸도 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상에는요, 내일 산화된 음식 먹으면 안 좋죠. 특히 산화된 음식 대표적인 게 뭐예요? 튀김. 튀김이라든지 아니면 산패된 기름이라든지 이런 음식들 여러분들 그 생과일 주스 같은 것도 사과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썰어서 바로 먹어야지 이걸 이렇게 놔뒀다가 먹으면 사과가 산화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와 맞닿아서 갈색이 되는 거는 산화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그 우리가 공기 중에 보면 질소가 80%고 산소가 한 20%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잖아요. 산소를 호흡하면 그 중에 일정 양이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로 변화가 돼요. 1에서 2% 정도. 그리고 이 산화라는 개념은 전자를 주고받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산소에서 1에서 2%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해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적정량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역으로 우리 몸을 공격해가지고 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굉장히 활성산소는 전자가 짝을 이루면 안정이 되는데 얘는 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산화를 시키면서 전자를 하나 뺏어와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소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노화가 되고 여기 보면 산소의 소비량이 수명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활성산소는 산소의 양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면 이게 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세포에 보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서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들은 음식을 먹어서 이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여기 과정 중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활성산소가 적정하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 적정량이면 얘들이 우리 몸에 방어하는 역할을 해서 방어벽을 이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 역으로 우리 몸을 공격해서 우리 세포나 DNA나 이런 것들을 공격해가지고 몸의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화도 유발하고 치매도 유발하고 암도 유발하고 염증 많은 질병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까 만성질환인 것들이 다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인들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스포츠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 격하게 운동할 때 산소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숨이 가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산소를 많이 소비할 때, 그다음에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자외선에 노출됐다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배기가스, 흡연, 그다음에 뭐 담배, 알코올, 그다음에 백혈구, 그다음에 여기 허열 재활유, 그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트레스가 엄청 안 좋은데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활성산소는 DNA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세포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세포를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노화, 질병,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 커지면 여러분들이 수명이 짧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자, 여기, 자, 첫 번째 자외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외선을 쬐면 피부가 노화된다는 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이 발생하면서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뭐 버섯이, 검버섯이 생기거나 기미, 주름, 주근깨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운동, 야외 운동할 때 선글라스를 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멋을 내라고 끼라는 게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햇빛을 많이 자외선을 보면 이 백내장이라고 하고 우리 각막 안에 찌꺼기처럼 뽀얗게 뭔가 끼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노안이 온다고 그러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티베트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자외선이 강렬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면 백내장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최근에는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자외선 양들이 더 많이 우리 지구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고요. 두 번째는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우리가 그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는 CT 같은 거 찍은 것도 방사선이지만 또 한 가지는 암 환자들이 보통 뭐 수술요법도 하지만 방사선 요법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방사선이 이 활성산소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하이드로라디칼이라는 걸 발생시켜서 세포 핵의 DNA를 녹여가지고 암을 파괴시키거든요. 근데 이 방사선이 이때 세포를 파괴할 때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암 환자들이 보면 이제 방사선요법이라든지 항암요법 받고 나서 굉장히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노화가 빨리 유발하는 이유들이 이런 활성산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활성산소의 종류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그냥 이름이니까, 뭐,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라든지, 과산화수소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싱글레트 옥시제,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런 것들이군요. 그래서 뭐, O2, OH, 뭐, H2O2, 이런 것들, 화학명으로 하면 이런 건데, 어찌됐든 얘네들을 전부 다 활성산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정량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량 발생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공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노화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허열 재간류 때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허열 재간류란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일시적으로 혈액이 공급이 잘 진행이 되다가 막혀서 잠시 막혔다가 다시 흐르는 상황을 우리가 재간류, 혈류가 막혔다가 다시 재간류된다. 다시 흐르는 상황을 재간류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활성산소가 많이 유발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수술실에서도 수술할 때 어떤 혈관을 이렇게 일부러 클램핑으로 막고 이쪽도 막고 뭐 이쪽을 수술하기 위해서 일부러 혈류를 막고 이쪽을 뭐 혈류를 끊어가지고 혈관을 끊어서 저쪽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수술할 때도 활성산소들이 많이 유발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뇌혈관이 어디가 막히는 걸 우리가 보통 뇌경색이라고 하죠. 막혔는데 여기가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뇌경색인 경우 혈류가 어디가 일부러 막혀가지고 일부 흐르지 않는 경우 이런 뇌경색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심장마비도 마찬가지고요. 뇌졸중, 뇌경색,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들 보면 고혈압은 혈압이 이 혈관이 이렇게 막이 이제 이렇게 튜브가 있을 때 혈관 우리 혈관이죠. 혈관 튜브가 있는데 압이 높아지면서 이게 혈관이 수축하면서 압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관이 좁아지면서 압이 높아지는군요. 그리고 관이 좁아지면
여러분들 큰 혈관은 상관이 없지만 조그만 모세혈관 같은 거 작은 혈관들은요 일시적으로 막혀가지고 혈류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럴 때도 이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고요. 아까 당뇨 환자들 마찬가지고 고지혈증 환자들. 자, 당뇨나 고지혈증은 혈류 안에 지방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이 흐를 때 맑아야지만 이렇게 물이 잘 흐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 안에 뭔가 이물질이 많고 막 찐득찐득하고 이게 뭔가 많은 이물질이 있으면 이게 혈류가 잘 흐르지 않고 가다가 막히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의 혈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재갈류, 혈류가 막혔다 흘렸다 이런 상황이 돼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당뇨 환자들, 그다음에 뭐 심장질환, 뇌경색, 고혈압, 또 뒤에서 설명드렸지만 뭐 간질환,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제 활성산소들이 정상인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안 좋아서 약도 먹고 있는데 자꾸 이런 몸에 이런 생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돼서 또다시 여러분들의 혈관도 공격하고 세포도 공격하고 이런 공격들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요. 또 염증이 세포가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되는 거군요.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바깥에서 뚝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상세포들이 공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나중에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 환자가 된다든지 이런 이 변화들이 우리 몸에서 자꾸 일어나겠죠. 그래서 염증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제가 맨날 혈관 디톡스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혈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의학 파트에서는 이 혈액 오염이 모든 병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는데 일단 혈액에 오염이 됐다는 거는 염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맑은 물에서는 세균 번식도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물 안에 여러분 혈액 안에 뭐 피도 그 당성분도 많고 뭔가 찌꺼기도 많고, 뭔가 찌꺼기가 많고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뭔가 미생물이나 뭐 세균 같은 것도 번식도 더 잘할 수 있고, 염증도 자꾸 유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혈관벽도 자꾸 상처를 내서 염증을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상처가 나면 닦지 않잖아요. 닦지 않는 것처럼 혈관벽이 점점점 두꺼워지고 비유화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혈관막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되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죠. 질병은 아니지만 증상이긴 하지만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특히 피가 깨끗하지 않은 분들,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성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아이고, 잠깐만, 이게 막 순서가 막, 네, 염증.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질환이 있는 분들. 자,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과 활성산소랑 또 연관인데, 자, 우리 몸에는 조직마다 이 대식세포들이 있어요. 대식세포는 뭐냐면, 뭐,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왔다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든지 뭔가 찌꺼기가 들어왔다든지 이물질이 들어오면 얘네들 잡아먹는 것들을 대식세포라고 해요. 근데 이 대식세포는 조직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근데 간에 있는 세포를 쿠퍼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쿠퍼셀은 외부에서 뭔가 들어온 이물질을 잡아먹는 대식세포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막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방출하겠죠. 그 몸에 지금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간염 환자들, 뭐 간경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쿠퍼셀이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염증이 있어서 빨리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느냐고 얘네들이 자꾸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기면 혈류장애가 온다든지 또 여러 2차적으로 활성산소나 과산화지질 같은 것들이 자꾸 몸에 쌓이는 거예요. 간에 쌓이면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간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항산화와 연관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는 사실 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간에서 해독한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간이 해독한다는 기관이라는 걸 다 들어보셨는데 간이 해독 기관은 엄청난 화학 공장이거든요. 화학 공장이면서 거기서 모든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좋은 물질도 만들어내지만 독소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근데 간에는 이 활성산소라는 효소들이 있어요. 또 뭐냐면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루타치온 이런 효소들이 항산화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예요. 이게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하고 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시거나 술 드시는 분, 특히 술하고 우리 간 기능하고는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술 먹으면 그 알코올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이 손상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이 결코 안티에이징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간이요, 간. 네, 오늘 항산화와 연관된 건 간이 중요해요, 간. 왜냐하면 간에서 활성 효소들을 만드는 거예요, 효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들을 만드는 게 바로 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활성산소나 가산화 지질이 모이는 장소고요. 이거를 제거하려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오히려 또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일정량을 처음엔 많은 양을 갖고 태어나지만 점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효소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효소들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와 연관돼서 그래서 간염이나 간경화가 되게 깊은 영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항산화제를 드셔야 되는 분들 오늘 만성질환 설명했던 분들은 다 항산화제를 꼭 드셔야 돼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만성간염, 간경화 앞에서 뭐 뇌경색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항산화제를 꼭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용량이나 이런 것들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연관이 있는 데가 항암제. 그 항암제라는 거는 잠깐만요. 자, 항암제는 우리가 항암제라는 거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 DNA, 벽의 DNA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이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을 시키면서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성산소가 또다시 우리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옳다고 우리가 항암제를 안 쓸 수는 없죠.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쓰는데 쓰고 나서 또 몸이 손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항암제나 방사선요법 특히 이제 방사선요법보다도 항암요법을 받고 나신 분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새카만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게 활성산소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암 환자들이 이런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이 항산화제를 조금 꼭 드시라고 얘기를 좀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드셔야 되는 게 항암제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지혈증 있는 분들 보통 스타틴 계열의 약품을 먹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먹는데 이 스타틴 계열 약이 부작용이 이제 간 독성도 있고 근육 손상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이 아세틸코에이라는 이 그 효소 이 만드는 과정 중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데 여기에 이 콜레스테롤 만드는 과정을 차단하는 게 바로 스타틴 계열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합성을 억제하는 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코엔자임 큐틴 같은 경우 항산화제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서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이게 스타틴 약물이 이 콜레스테롤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코엔자임 이런 코큐텐 같은 것들도 합성하는 걸 억제하는데 한 50% 정도, 50에서 54% 정도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양을 억제하는 거,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더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연구 결과에 보면 그 스타틴 계열의 약품인 것 같아요. 아토로바스타틴을 30mg 복용했더니
코큐텐 함량이 5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30일 정도 먹었더니.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약물도 그렇고, 약물 자체도 어쨌든 치료를 위해서 먹긴 먹어야 되지만, 약물 자체가 우리의 그 코큐텐, 이 항산화제를 생성하는 것들을 막는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